윤봉길은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시양리에 거주하였으며 윤왕의 장남이다. 그는 곱상한 외모에 담력과 용기가 있었다. 윤봉길은 1908년에 태어났다. 15세에 배씨와 혼인하였고 같은 해에 덕산 보통학교에 입학하였다가 2년 만에 그만두고 한문을 공부하였다. 1926년 2월 7일에 윤봉길이 집 밖으로 나갔는데 그의 가족들은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였다. 5달이 지난 뒤에 중국 청도에서 편지가 도착하였다. 또 50원을 보내와 자신이 떠날 때 생긴 빚을 갚도록 하였다. 이 일로 인해 윤봉길의 가족들은 그가 청도에 갔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이때 윤봉길이 보내온 돈은 그가 청도에 도착하여 세탁소에 들어가 일하고 받은 임금이었다. 1931년 2월에 윤봉길은 상해에 도착하여 모직 공장의 직공이 되었다. 그 뒤에 다시 중국인이 운영하는 세탁소의 외교원이 되었다. 당시에 조선 독립당과 중한항일 동맹 등 2개의 단체가 상해에 있었는데 그 세력이 매우 컸다. 윤봉길도 동맹에 가입하였는데 13개 조의 맹약이 있었다. 윤봉길은 일본의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행동을 하고자 하였다. 이에 앞서 도쿄에서 야스쿠니 신사 대제가 거행된다는 사실을 파악한 동맹에서는 이 대제에 도쿄의 고위급 인사들이 모두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비밀리에 큰 계획 하나를 수립하였다. 22일에 연락선 상해완 편을 통해 자객 2사람을 보내려고 하였으나 수사에 걸려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당시 자객으로 보내려던 2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윤봉길이었다고 한다. 1932년 1월 8일에 이봉창이 도쿄에 도착하여 쇼와 천황을 향해 폭탄을 투척하였다. 세상 사람들이 도쿄에서 불경한 일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곧 이봉창의 이 의거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봉창도 윤봉길과 함께 동맹에 소속된 사람이었다. 3월 29일은 일왕의 생일이었다. 윤봉길은 이날 사령관과 공사 등이 상해에 위치한 신공원에 모여 천장절 축하 행사를 거행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에 윤봉길이 말하였다. 이때가 좋겠다. 절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 수류탄 2개를 준비하여 하나는 물통에 다른 하나는 도시락에 넣어 천장절 행사가 거행되는 공원으로 몰래 들어가려고 하였다. 당시는 상해 대전이 진행되고 있는 시기였다. 때문에 헌병대 대장 옥인의 중좌를 비롯하여 마세 제1분대장 나카무라 소좌 등이 행사장 안팎에서 엄격하게 경계를 하였다. 행사장에 들어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는 물론 그들이 소지한 물건까지 일일이 수색하고 검사한 뒤에 입장시켰다. 그렇게 삼엄한 경계와 수색이 실시되었기 때문에 윤봉길도 쉽게 들어갈 수는 없었다. 그러나 처음에 윤봉길이 폭탄을 물통과 도시락에 넣어 가지고 가면서 축하 행사에 참여한 사람의 점심 도시락이라고 속였기 때문에 검문 검색에 걸리지 않을 수 있었다. 윤봉길이 행사장에 들어가 살펴보니 참가자들이 축하 행사를 마치고 모두 일본 국가를 합창하고 있었다. 또 관병식을 보기 위해 들어가고자 하였다. 윤봉길은 신사복을 입고 행사가 진행되는 단 아래에 서 있다가 도시락에서 폭탄을 꺼내 단상으로 던졌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2사람이 각각 폭탄 하나씩을 던졌다. 2사람 가운데 한 범인은 파편에 맞아 도리어 부상을 입고 말았다. 당시 사용한 폭탄의 위력은 단상을 뚫고 몇 자나 되는 구덩이를 만들 만큼 대단하였다. 당시 천장절을 축하하던 많은 사람들은 모두 단상에 있었다. 노무라 기치사부로 사령관은 얼굴과 오른쪽 눈에 파편을 맞았고 또 왼손 새끼손가락이 잘렸다. 가와바타 일본 거류민 단장은 오른쪽 가슴과 왼쪽 발에 파편을 맞아 즉사하였다. 시라카와 요시노리 일본군 총사령관은 온몸에 파편을 맞았는데 뺨의 부상이 특히 심하였다. 시게미츠 마모루 주중국 공사는 전신에 66개의 파편을 맞고 5월 6일에 죽었다. 이때 일본인들 가운데 앞뒤로 죽은 사람은 대략 5명인데 이들은 모두 일본에서 손꼽히는 주요 인물이었다. 그 나머지 우에다 겐키치 사단장은 다리에 파편을 맞았고
총영사인 무라이는 발에 파편을 맞았다. 일본 거류민 단장 가와바타 사다츠구와 일민단 서기장 토모노는 앞과 두 발에 파편을 맞았다. 또 헌병과 행사에 참석했던 10여 명의 내빈들이 모두 부상당하였다. 범인을 체포하여 신문한 결과 바로 조선 사람 윤봉길로 당시 그의 나이는 25세였다. 그는 조선 공산당 소속이라고 자백하였다. 행사가 진행된 단 아래에 남아있던 도시락에서 무게가 대략 4근 정도인 폭탄 1개가 추가로 발견되었다. 그 폭탄의 직경은 2촌 정도였으며 백색으로 만들어졌다. 헌병 본부에서는 제1분대를 홍구공원으로 보내 프랑스 조계 공부국에 요청하여 조선 독립운동 본부와 기타 조선인들이 거주하는 곳, 그리고 공동 조계 지역을 습격하였다. 이 습격을 통해 윤봉길 사건과 관련된 용의자 40여 명을 체포하였다. 그 가운데 외국인 여성 1명, 러시아와 미국인 각 1명, 조선과 중국인 각 10여 명 등 모두 24명은 프랑스 조계 공부국에서 일본에 넘겼다. 살피건대 일본 사람들은 이바 소오타로가 총리 대신 호시 토오루를 살해하고 나카오카 고니치가 총리인 하라 타카시를 살해했을 때 그 사실을 숨김없이 모두 발표하였다. 그러나 남바 다이스케가 섭정 히로히토를 저격했을 때는 검게 지운 부분이 많았다. 지금 윤봉길 사건에 대해서도 검게 지운 부분이 많았다. 이 두 사건에 대해 검게 지우지 않고 제대로 보도했다면 반드시 볼만한 내용이 많았을 것인데 이제 검게 지워져 그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니 대단히 의아하고 답답한 일이다. 30일에 일본이 정전회의를 열자 연맹한 여러 나라에서는 이를 조인하고자 하였다. 일본 대표는 상해가 중국 땅이라는 이유로 윤봉길이 저지른 사변의 책임을 중국에 떠넘기려고 하였다. 연맹 측에서 말하였다. 이번 사건은 일본군이 점거한 지역에서 발생하였고 범인은 조선 사람이다. 그런데 중국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절대 안 될 일이다. 그러자 일본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시키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회의를 열지 않고 무기한 연기하였다. 일본 사람들은 범인 윤봉길의 배후에 혹시라도 의사들이 있어 다시 사건을 일으킬까 염려하여 더욱 긴장하였다. 헌병대에서는 매우 엄격하게 조사하였으나 윤봉길은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은 조선 사람 2명과 함께 독립운동의 뜻을 두고 감행했을 뿐이다. 그리고 입을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육군성에서 헌병대에 요청하였다. 범인을 대략 신문한 뒤에 군법회의에 붙여서 예심을 하라. 5월 25일에 하나자토와 아카키 두 경씨가 헌병대로 가 군법회의를 열었다. 그들이 말하였다. 윤봉길이 던진 폭탄은 중국 군부에 소속된 전문가가 아니면 만들 수 없다. 이것은 윤봉길이 중국 항일회를 통해 얻은 폭탄이 분명하다. 사건 당시 폭발하지 않은 다른 한 개의 폭탄을 일본 군부 전문가에게 보내 조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윤봉길을 일본의 나가사키로 압송하게 하였다. 28일에 윤봉길은 시라카와 대장의 시체와 함께 다이오우마루에 실려 상해를 출발하여 이튿날 고베에 도착하였다. 나카무라 중위 이하 여러 명의 경관이 오사카 헌병대로부터 고베로 와 윤봉길을 압송하여 다마츠쿠리몬 입구를 지나 오사카에 있는 위수감에 가두었다. 6월 21일에 열린 군법회의에서는 예심을 열지 않은 채 윤봉길에게 곧바로 사형을 선고하였다. 1946년 봄에 임시정부 요원 김구가 중국에서 돌아와 윤봉길의 부인 배씨와 그의 두 아들을 불러서 만났다. 그 자리에서 김구가 윤봉길의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너희 두 사람은 모두 훌륭한 아버지의 자식이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여 너희 집안의 명성을 실추시키지 않도록 하여라. 6월 16일에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등 세 열사의 유해가 일본에서 서울로 옮겨져 수성동에 있는 태고사에 봉안되고 장례 날짜를 기다렸다. 살피건대 제1차 세계대전 초기에 사라예보에서 발사된 권총 한 발이 전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1932년에 러시아 사람 고르굴로프가 프랑스 두메르 대통령을 암살하였다.
일본에서는 한국인 이봉창이 쇼와를 폭탄으로 저격하였다. 또 해군 중위고가 등이 이누카이 스요시 총리를 살해하였다. 또 상해에서는 한국인 윤봉길이 시라카와를 비롯한 여러 일본 장교들을 살해하였다. 이상 4건의 저격 사건이 뒷날 전 세계에 어떤 큰 전쟁을 초래할지 알 수 없다. 이 4 저격 사건 가운데 러시아 사람이 감행한 암살 사건을 제외하면 그 나머지는 모두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어서 발생하였으니 또한 대단히 괴이한 일이다. 또 가만히 살피건대 상해사변에서 중국은 수만의 대군을 동원하여 일본과 전쟁을 벌였지만 일본 대장을 한 명도 죽이지 못하였다. 영국과 미국, 프랑스, 독일 등 국제연맹은 정전회의에 참여하였으나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장애 요소가 있게 되자 회의 개최를 취소하고 무기한 연기함으로써 정전을 합의하지 못하였다. 오직 윤봉길은 폭탄 한 발로 시라카와를 비롯한 대장을 마치 양의 무리를 죽이듯 도살하였다. 그러므로 이른바 큰 전쟁이라는 것은 끝나지 않았지만 윤봉길 덕분에 저절로 끝나게 되었다. 대개의 암살과 큰 전쟁 의회는 하는 일이 비록 같지 않지만 중국이 수만의 대군을 동원해서도 하지 못한 일을 윤봉길은 해내고 말았다. 국제연맹이 달성하지 못한 정전의 목표를 윤봉길은 달성하였다. 이 일은 일본을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을 한번 놀라게 하였고 중국만 놀라게 한 것이 아니라 국제연맹을 한번 놀라게 하였다. 이러므로 윤봉길의 거사는 20세기 피해 역사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일이었다. 어떤 사람은 또 말한다. 지금 합방된 지가 이미 오래되어 거의 국토를 잇는 지경이 되었는데 이봉창과 윤봉길 2 사람은 어쩌자고 폭탄을 던져 부질없이 죽었단 말인가. 그리고 비웃기를 마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들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옛날에 제나라 양공은 9세 전에 원수를 갚았는데 춘추에서 그 일이 정당하였다고 평가하였다. 1910년에 합방되고 이제 겨우 24년이 지났다. 그렇다면 9세대라는 세월이 흐른 뒤에 복수한 일과 비교해 본다면 24년 뒤에 복수한 것은 바로 그날 복수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또한 제 양공이 9세 조상을 위해 복수하고 느꼈을 통쾌함과 비교해 본다면 이 2 사람은 바로 당대에 복수를 한 것이니 더욱 통쾌한 일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봉창과 윤봉길의 거사는 그 충성심이 해와 달을 꿰뚫을 만하고 그 의로움이 서리와 눈을 능가할 만하다. 아, 저들은 이봉창과 윤봉길의 거사에 대해 훌륭한 일로 기릴 생각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비난하고 비웃고 있다. 전왕의 신하와 백성이었던 우리들이 선대왕들의 덕업을 잊지 못하는 마음이 어쩌다가 이처럼 완전히 사라지는 지경에 이르렀단 말인가. 내가 생각하기에 윤봉길은 몸집이 장대하고 당당할 것 같았다. 그런데 사진을 보니 아녀자처럼 여린 체구였지만 그 뜻과 기계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지 않았으니 이것이 바로 윤봉길이 윤봉길일 수 있는 이유이다. 또 처음에 일본이 이미 조선을 집어먹고 또 중국을 집어먹으려고 여우가 사람을 유혹하듯 여러 해 동안 중국에 아첨하였다. 그러다가 다시 군사를 일으켜 비교할 대상을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침략 전쟁을 감행하여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다. 장개석 주석은 그 상황이 위급하다고 판단하여 수도를 남경에서 중경으로 옮기고 밤이나 낮이나 근심 걱정 속에 지냈다. 그런데 이때에 이르러 윤봉길이 폭탄 1개를 상해 홍구공원에 투척하였다. 이 일이 있은 뒤로 중국에는 일본의 침략이 없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윤봉길은 조선에만 공을 세운 인물이 아니라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도 위대한 공을 세운 인물이다. 5월 29일 불교 중앙총무원에서는 3사람의 열사를 위해 추도식을 거행하였다. 6월 금음에 장례 행사를 거행하고자 하였으나 우천으로 인해 거행하지 못하였다. 7월 6일에 정계의 주요 인사와 사회 유지들 그리고 시민들까지 총 100만의 인파가 태고사에 모여 국민장으로 효창공원에 안장하였다. 당시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이 모두 슬퍼하여 그 곡소리가 천지를 뒤흔들었다.